남편이 사라진 날, 저는 다른 남자의 천을 손바닥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손은 따뜻했고, 현관문 손잡이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문에 붙은 빨간 딱지가 제 눈을 먼저 때렸고, 그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들로 가득한 전단이 바람에 깜빡거렸습니다. 그 문구 속 한 줄, 도박빚이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올해 64시고 결혼 생활은 41해를 넘겼습니다. 이름은 흔하디흔한 영수의 아내였고 동네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소일거리 삼아 꾸려왔습니다. 한때는 손님들이 문 닫는 시간까지 기다릴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는데 요즘은 어깨와 무릎이 먼저 닳아 없어지는 소리가 나서 과감히 재료를 덜 담고 국물을 더하는 편법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저와 영수는 지척에 두고도 먼 섬처럼 살았습니다. 같은 방에서 등을 돌린 채 자고 같은 식탁에서 젓가락 소리로만 대화를 이어가는 부부 권태라는 말이 몸의 습관이 된 세월이었습니다. 사람을 놀이개처럼 흔드는 게 외로움이라는 걸 저는 늦게 배웠습니다. 시장 구석 문화센터에 라인댄스 강좌를 끊고부터 주말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늦은 소녀처럼 자세를 고쳤습니다. 그곳에서 정구를 만났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다고 소개한 그는 흰머리를 단정히 빗고 손수건에서 은은한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어깨를 곱게 맞추고 걸어갈 때마다 제 발끝의 그림자도 곁줄기를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의 눈길을 두려워하며 서로의 이름을 가슴속에서만 불렀습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한 관계를 저는 감히 황혼연애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젊음의 번쩍거림 대신 조용히 서로의 천을 건네는 관계라고 제 나름의 정의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영수의 귀가가 늦어졌습니다. 지갑이 무거워질 리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지가 묘하게 비뚤어졌고 속옷만 교체해둔 채 외투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들어왔습니다. 부부 권태에 익숙하다고 여겼던 저는 그 미세한 변화에 더 예민해졌습니다. 이유 없는 경계심과 죄책감이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잘못을 한 쪽은 저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도 알 수 없는 불길함이 햇빛 사이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에 붙은 딱지와 종이 조각들은 그 불길함의 실체였습니다. 제 눈앞에 서 있던 낯선 이들의 시선이 말해 주었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금액, 그리고 불필요하게 정교한 날짜들이 빨간 펜으로 구불거렸습니다. 그 종이들이 주장한 건 도박빚이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고추쓰고 이름을 되내며 방으로 들어가 영수의 서랍을 처음으로 뒤졌습니다. 오래된 전자계상이 바렌 셔츠 단추, 수험표처럼 딱딱한 신분증 복사본,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열쇠 하나가 사각거렸습니다. 열쇠에는 오래된 역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고 제 귀에는 들릴 리 없는 기차의 브레이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우에게 마음속 사정을 다 털어놓진 못했지만 자꾸만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송금 사이사이에 숨을 고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귀가길에 시장 입구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낮고 마른 기척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둠 속에서 숨을 구기듯 눌러 담았습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고 이불을 걷어차고 앉아 벽시계를 세었습니다.
해가 비스듬히 기어오를 때 저는 그 열쇠를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역의 동전 보관함 앞에 섰습니다. 낡은 판자와 기름 냄새가 어우러진 공간이 제 마음처럼 끈적거렸습니다. 열쇠는 어쩐지 제 맞춤처럼 매끄럽게 들어갔고 철문은 스스로의 무게에 놀란 듯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와 작은 수첩, 그리고 흰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서는 구겨진 영수의 증명사진이 눈을 맞췄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날짜와 금액, 계좌와 상호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느릿한 알파벳과 숫자 사이사이에 제 가게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의 현금 매출이 주 단위로 폭증했다가 바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는 꼴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름 냄새보다 더 매캐한 단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비자금 세탁이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금속처럼 박혔습니다. 그제야 잊고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영수가 갑자기 새로운 POS 단말기를 들여왔고 알 수 없는 현금 영수증이 몇 번이나 반려되었고 낯선 남자들이 반찬 몇 통에 터무니없이 큰 돈을 놓고 갔던 기억들이 구멍난 그물처럼 올라왔습니다. 저는 제 가게가 제 이름이 누군가의 검은 돈을 씻는 통로가 되어온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무릎이 순간적으로 휘청겨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수첩 사이에는 동그란 인장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낯익은 문양이었습니다. 복주머니 위에 작은 새가 앉아있는 그림. 놀랍게도 전구가 문화센터 동호회에서 개인 도장 이야기 끝에 농담처럼 보여주던 그 문양과 똑같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비틀렸습니다. 머리칼 사이로 찬바람이 통과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닫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역 계단을 오르는데 두어 계단 아래에서 느껴지는 시선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가 켜켜이 쌓인 시간처럼 제 뒤를 밟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엉뚱한 플랫폼으로 향했다가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섞여 다른 출구로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장 두꺼운 김치 단지 아래로 수첩을 숨겼습니다. 소금과 고춧가루와 비밀을 한데 던져 넣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스스로에게 말문을 막았습니다. 북도 두던 황혼연애가 저를 좌표 잃은 지점으로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구의 손길을 떠올릴 때면 따뜻함과 함께 불길한 이미지를 억지로 떼어내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억측이면 어쩌나 하는 마음과 괜히 진실을 건드려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지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뒤엉켰습니다. 그러나 현관문 유리창 너머에 스티커가 한 장 더 붙었습니다. 지불 불이행, 재방문 예정, 이런 글자들이 순서대로 눈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 밤 부엌 불을 켠 채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이서 영수의 오래된 핸드폰 한 대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바꿔놓고 잊었던 것입니다. 전원을 켜니 화면이 깜박거렸고 몇 개의 사진과 메모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 가게 계산대와 현금 다발, 낯선 남자들의 손목, 그리고 문득 정우의 뒷모습이 구석에서 비쳤습니다. 메모장에는 숫자와 이니셜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이니셜 중 하나가 전구의 성과 일치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구분하던 그의 송을 씨와
닮은 숫자 서체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숨을 고르겠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냉장고는 기계처럼 울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서류가 바람보다 먼저 흔들렸습니다. 제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은 울퉁불퉁했고 영수의 필체가 아닌 낯선 잉크 자국이 줄을 그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일상에 그림자를 씌워 놓았습니다. 갈등은 그 뒤로부터 희끗하게 불을 붙였습니다. 도박 빚을 회수하겠다며 들이닥친 사람들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고 저는 노크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이웃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문을 훔쳐보았고 반찬가게 매대 위 김치 뚜껑 하나를 열어보는 손길도 흘깃거렸습니다. 언니 같은 정희가 며칠 집에 머물며 함께 버텼지만 밤마다 저는 짧은 잠에서 화들짝 깨어나 가방을 더듬었습니다. 수첩이 없으면 제 존재도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그런 제 불안의 기척을 눈치채고 몇 번이나 같이 병원 가자고 몸짓으로 권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미소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차 뒷좌석에 휙 던져진 떡국 봉투 옆에서 반짝이던 카드 영수증을 제가 우연히 보았는데 거기 찍힌 상호가 익숙했습니다. 수첩에 여러 번 등장하던 환전소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갔습니다. 성인 실종은 실종 신고를 해도 당장 수색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고 재산 문제는 민사 절차로 가라는 데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종이컵 물을 2잔이나 마셨습니다. 나오는 길에 양복을 매끈히 입은 낯선 사내가 벽에 기대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그의 말마디가 떨어져 발등 위로 튀었습니다. 추적 계좌 오늘 밤. 저는 어깨를 움츠리고 발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인지 모르게 같은 검은 차가 제 동선을 따라왔습니다. 시장 입구, 문화센터, 성당 앞, 그리고 우리 집 골목 초입까지. 번호판의 끝 2자리를 외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정우를 피해보기로 했습니다. 그의 전화는 며칠째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가게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이 늘었습니다. 제 손목을 부여잡는 일도 짧은 안부도 모두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꾸만 제 가방 쪽으로 시선을 보냈고 계산대 아래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으면 습관처럼 닫아주곤 하던 손이 어느 날은 굳이 그 안쪽까지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그 눈빛엔 걱정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역에서 발견한 그 문양과 도장이 계속 머릿속에 떠다녔습니다. 갈등은 이쯤에서 절정의 모양새를 갖춰갔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도 변호사 사무실도 저 같은 노인의 발걸음엔 너무 넓고 미끄러운 바닥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돌아와 모든 오해를 풀어줄 거라는 믿음은 이미 벗겨진 테이프처럼 끈적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정우의 채 한 번 더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믿고 싶은 마음과 끝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창밖에는 회색의 강이 뒤로 밀려났고 차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공기가 떠 있었습니다. 그때 뒷좌석 바닥에 떨어진 작은 열쇠고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주머니와 작은 새 문양이 박힌 원형 금속이었습니다. 제가 역에서 본 도장의 문양과 똑같은 그 그림이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정구의 손이 핸들을 잡고 있는 동안 제 기억은 분절된 필름처럼 스쳐갔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가 무심히 꺼내 보이던 도장, 제 가게 단말기가 바뀌던 날 그가 계산대 옆에 잠시 서 있던 장면, 그리고 여행사 전단지가 놓인 그의 집 식탁 위에 흘러내린 반짝이는 영수증 조각들. 저는 어느새 가방 안수첩을 더 깊숙이 밀어넣고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강가의 주차장 구석이었습니다. 저는 내려서 손가방을 꽉 끌어안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발밑으로 잔돌이 굴렀고 물비린내에 섞인 기름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뒤에서 다가오는 기척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훅을 남기겠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손길이 제 가방 끈을 더듬었습니다. 위로라고 생각한 미소가 제 숨통을 좁혔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천조각처럼 갈기갈기 찢어졌고 진실이라는 단어가 스스로 무게를 드러냈습니다. 그날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발걸음을 돌려 정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얼굴빛이 낯설게 굳었습니다. 저는 그를 지나쳐 다시 차로 걸어갔고 조수석에 놓아둔 장바구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수첩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얼굴색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남편의 도박 빚이라는 말, 남편의 가출과 잠적이라는 말, 그 모든 표제들이 제 삶을 뒤엉켜 놓은 연막이었고 제 가게를 통해 흘러든 돈줄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것을. 반전은 여기서 한 번만 밝히겠습니다. 정우는 남편의 옛 직장 동료였고 제 가게를 통해 오간 거래의 창구를 연결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는 수첩의 맨 마지막 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의 이름 석자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초성으로 적힌 계좌의 소유자 이니셜과 생년의 뒷자리가 정확히 들어맞았고 동호회 이름으로 위장된 인장의 문양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전구는 자신의 도박 빚을 가리기 위해 남편의 이름을 앞세워 채권자들을 제 집까지 들이밀었고 남편은 그들 사이에 껴서 저를 지키려다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통해 수첩의 행방을 확인하고 동시에 약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함이 전부 계산이었는지 저도 끝내 단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는 그의 손길을 끝까지 물리치지 못했다면 제 이름으로 남의 죄까지 뒤집었었을 거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전구를 앞지르지 않고 조심스레 차로 돌아와 비닐봉지를 다른 장바구니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제 흔적을 일시적으로 지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틀 동안 가게 문을 닫고 휴대폰을 꺼둔 채 작은 여관방에서 세상과 떨어져 제 그림자를 접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출 혹은 잠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수첩과 봉투를 정리해 문서 봉투에 담고 손편지 한 장을 더해 무기명으로 수사기관에 보냈습니다. 제 가게 이름이 반복되는 장부 페이지에는 빨간 볼펜으로 라인을 쳐두었습니다. 김치 단지를 뒤져 수첩을 꺼낼 때의 고추냉이 같은 냄새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정구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방음이 잘 되지 않는 여관 복도에 그의 발소리가 겹쳤고 문고리 흔들림이 밤을 깼습니다. 저는 침대 밑으로 몸을 숨기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맞은편 문이 열리고 누군가의 발자국이 복도를 따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여관 근처에 순찰차의 흰 빛이 비쳤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저는 검은 차가 더 이상 골목을 서성이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10여일이 지난 후 시장 입구 게시판에 작은 기사가 붙었습니다. 지역복지재단 관련 비자금 세탁 혐의와 관련한 임의동행 조사 착수, 이런 단어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사에서는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문장들 사이로 시치미처럼 흘러나오는 정보를 저는 알아보았습니다. 사나흘 뒤 영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말 대신 손등에 긁힌 자국들과 옷깃에 다른 실밥이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건넨 물을 조심스레 마시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듣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가방에서 나온 작은 봉투 하나를 제가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는 어느 군청 민원실에서 찍어준 확인서와 상담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와 기획부서 사이에서 건너다녔다는 표시가 장부식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넓고 질겼습니다. 영수는 저를 옆에 두고도 홀로 싸워야 했을 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훅을 남깁니다. 불씨는 쉽게 자라지만 신뢰는 손바닥 위에서 길러야 하는 조심스러운 식물이라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랑과 외로움은 늘 비슷한 그림자를 끌고 다녔고 돈은 언제나 사람의 손을 타고 냄새를 바꿨습니다. 이름을 걸고 파는 반찬이 누군가의 검은 잔치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배웠습니다. 그 후로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재고를 반으로 줄이고 카드 결제를 기본으로 돌리고 낯선 큰돈의 현금은 아예 받지 않겠다고 제 방식대로 다짐했습니다. 문화센터에는 한동안 나가지 않았고 집안의 오래된 시계는 여전히 느린 박자로 시간을 쪼개고 있습니다. 영수와 저 사이는 갑자기 친밀해지진 않았습니다. 부부 권태라는 단어는 어제의 바람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말을 아끼는 방식으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처럼 서서히 조심스럽게 서로의 몸 온도를 바닥에 남겨두는 중입니다. 저는 가끔 그날 강가의 바람을 떠올립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손목에 스민 긴장이 되살아나고 김치단지 아래 숨겼던 수첩의 서늘함이 손끝에서 유령처럼 지나갑니다. 황혼연애라고 불렀던 그 시절의 감정은 이제 제 안에서 이름표 없는 상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 상자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반찬 뚜껑을 닫을 때마다 제 이름으로 누군가의 그늘을 만들지 않겠다고, 제 손의 온도로 제 삶을 다시 덮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외로움과 의심, 사랑과 돈 사이에서 어느 쪽의 손을 먼저 잡으시겠습니까?